근데 여기에다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구동 모델을 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가 계속 이제 자기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회사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 블랙웰이라고 하는 게 그냥 블랙웰 GPU가 아니라 블랙웰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뭘 내놓냐? 여러분들이 이런 엔비디아 GPU나 이 슈퍼칩을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가져다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NIM이라는 새로운 제품군을 또 출시를 했는데요. 이 NIM을 사용하면은 AI 소프트웨어를 구동을 할 때에 좀 더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엔비디아의 GTC 2014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행사인데요. 이 행사를 통해서 B200이라는 블랙웰 200, H100과 H200의 넥스트 버전인 GPU가 발표가 됐고, 거기에 더해서 GB200, 그레이스 블랙웰 200이라는 CPU와 GPU 결합된 칩셋까지 내놓게 되었죠.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기반의 다양한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이번 키노트 행사는 저는 이걸 보면서 엔비디아가 진짜 시총 1위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로드맵대로 가면은 그냥 단순히 어떤 새로운 제품을 내놓았다,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았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 산업계에 상당히 리딩을 하고 있는 다양한 면모들이 있었습니다. 4세대 HBM, 그러니까 HBM3E를 탑재한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술에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NV링크와 같은 데이터 센터를 염두에 둔 그러한 기술까지 확장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냉각 솔루션까지 같이 제시를 하면서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러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커버가 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GPU 서비스를 하고 싶은 AI 관련돼서 소프트웨어까지, 기존에 있는 커뮤니티까지 확장을 해갖고 해놓는 부분, 정말 놀라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내용이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면서 이 영상을 보고 엔비디아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산업계의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디지털 트윈과 같이 구현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에뮬레이션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AI가 지금 산업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연구 개발 쪽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 같이 강력한 이러한 GPU의 수요가 엄청나게 빠르게 오고 있고요. 배경을 잠깐 정리해 드리자면은 암페르100, 그러니까 A100이죠. 그 다음에 H100, 호퍼100이라는 GPU가 나온 이후에 AMD의 MI300에 맞서서 H200이라고 좀 더 발전된 버전을 내놓고, 또 빠르게 이번에 블랙웰 200, B200이라는 요런 GPU를 출시하겠다라고 연말에 내놓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 됐고요. 이것에 대해서 스펙의 예상치는 있었고, 이전에도 가을에 얘기를 한 것은 있지만도 정확한 스펙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좀 보는데, 기대하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자, 블랙웰 GPU 그리고 그레이스 블랙웰 200이라는 GPU를 같이 보면은 저렇게 지금 두 개의 다이, 블랙웰 GPU 같은 경우는 저 두 개의 똑같은 칩이 하나로 딱 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엔비디아 최초의 칩넷 구조예요. 그러니까 MCM이라고 하죠. 멀티칩 모듈, MCM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블랙웰 GPU 위에 있는 두 개의 블랙웰 200이라는 GPU 두 개가 섞이면서 동시에 그레이스 CPU가 합치면서 GB200이라는 새로운 슈퍼칩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하면은 저기 이제 컴퓨터 노드가 저렇게 쌓여가게 되고, 거기다가 인피니 밴드로 저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DPU까지 결합을 해서 전체 데이터 센터의 하나의 렉을 구성하는, 그래서 저 렉들이 쌓여가지고 거대한 하나가 되고, 저 NV링크 스위치란 거 나중에 이거 다 설명을 드릴게요. 저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슈퍼컴퓨터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제품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GPU가 발전됨에 따라서 거기에 연관되는, 예를 들어 이제 IO 인터커넥션까지 같이 발전시켜서 전체 렉에 꽂아지는 저 모든 것들을 다 업그레이드를 해서 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두 개가 블랙웰 GPU 두 개로 보시면 되는데, 요 다이랑 요 다이가 각각 독립되어 있는 것들을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각각이 1040억개 트랜지스터, 1040억개 트랜지스터입니다. 근데 이게 예상과는 다르게 TSMC의 3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살짝 나오긴 했는데, 이게 4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졌어요. 사실 애플이 3나노 공정의 모든 이 캐파를 다 가져갔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었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4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고, 그렇게 되면 이 하나의 칩당 넣을 수 있는 이 트랜지스터가 좀 제약이 있겠죠, 3나노에 비해서는. 그래서 아예 멀티칩 다이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칩 크기로 보면 저렇게나 큽니다. 지금 살짝 보시면은 이게 칩이 가운데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시고, 그 위아래로 HBM3E가 같이 스택으로 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큰 크기죠. 근데 저렇게 큰 크기의 어떤 칩을 한 방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제 EUV 공정으로 4나노 공정의 이 TSMC 이 공정을 사용하면은 EUV 공정으로 했을 때 이 레티클의 크기 때문에 이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걸 더 크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칩의 크기를 더 키울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제가 예전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시대 엔비디아는 왜 칩넷 설계를 하지 않을까 하면서 레티클에 관련된 설명
영상 드렸으니까 이 영상 한번 봐주시면은 레티클에 대한 얘기들 좀 들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칩넷 구조를 처음으로 가져옴으로써 어떻게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칩을 크게 하나 만들면은 이 웨이퍼에 들어가는 칩 개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조그마한 이 파티클, 이 오염이 된다 하더라도 이 칩을 날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즉 수율이 떨어지거든요. 저렇게 칩을 각각 해가지고 결합을 하는 구조를 쓰면은 수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마치 애플의 M1 울트라, M2 울트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두 개를 막 갖다 붙인 거잖아요. 이러한 구조로 되듯이 그렇게 하면 수율을 높일 수 있다. 특히 3나노 공정에서 안 하고 4나노 공정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4나노로 한 걸 보면은 엔비디아가 이번에는 가격을 좀 신경을 쓴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팔면은 또 그 AMD나 인텔과 같은 그러한 GPU들이 또 이제 치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살살살 달래주면서 성능도 성능이지만 좀 낮은 공정에서 일단 가격을 아끼고 저렇게 칩넷 구조로 해서 수율을 높임으로 인해서 가격 단가를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성능을 많이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은 이 쿠다 코어 수를 크게 변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GPU의 다양한 이 고객사들별로 이제 요청이 다를 거잖아요. 이걸 좀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느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SMC의 이제 코어스라는 거 아시죠?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요거 때문에 이제 HBM이 결합하는 구조, 요게 상당히 많이 알려져가지고 국내 업체 중에서도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 본딩 기술 때문에. 근데 이 코어스라는 기술도 코어스 R이고 코어스 L이 있어요. 여기 블랙웰에 적용된 거는 코어스 L이라고 해서 다이랑 다이를 고밀도로 연결을 할 때에 이 인터포즈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커넥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한 것으로 보이고요. 칩 한 개가 이 레티클 크기, 그러니까 레티클 크기라고 하면은 칩에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칩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트랜지스터를 빼곡하게 1000억 개가 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를 딱 연결할 수 있도록 코어스 L이라는 기술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레이스 블랙의 슈퍼칩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두 개에다가 한 개를 연결을 한 구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이번에 강조가 된 게 플로팅 포인트 4비짜리 연산을 했을 때에 H백과 비교해봤을 때 5배가 늘어난다, 이런 부분 강조를 했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AI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요거는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 기존의 AI 모델을 학습을 할 때에는 이 플로팅 포인트 16이 거의 대세였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그냥 16비트를 사용하면서 부동소점과 고정된 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하이브리드 구조를 쓰긴 하는데, 어쨌든 16비트 정도는 돼야지 거대한 LLM을 돌리기 위해서는 좀 정확도로 학습이 잘 된다라는 게 현재 학계의 중론입니다. 산업계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쓰이고 있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플로팅 8이나 플로팅 4를 가지고 와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야, 플로팅 포인트 4는 뭐 아주 쓰지도 않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할 때라든가 아니면 추론할 때 이렇게 작은 걸 쓴다고 이걸 굳이 쓸 필요가 있나? 라고 이제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AI 모델의 이 학습과 추론에 있어서 비프리시전이 상당히 낮아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벌써부터 이 자체칩 설계를 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같은 범용 GPU도 다양한 프리시전을 지원을 함으로써 정말 빠르게 구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채널을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I 모델로서 이거를 프리시전을 굉장히 낮추어서도 학습과 추론이 굉장히 잘 되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러한 결과들을 이미 LLM 업체들, 그러니까 거대 빅스케일러들과 뭔가 얘기를 하면서 이미 뭔가 좀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뭐 또 두 번째로 보면은 하퍼 GPU보다는 조금 이제 그 계산한 정도가 이 16비트 기준으로는 그렇게 많이 계산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제 의심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퍼 GPU 대비해서 1280억 개 나 많은, 그러니까 2배 이상이에요. 트랜지스터 수가 훨씬 더 많이 때려 박아 넣었다는 거고, AI 퍼포먼스 기준으로 5배 많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4빅 기준입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게 웨이트, 우리가 뭐 GPT 3.5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다, 이 웨이트 수를 가진다 할 때 그 웨이트 있잖아요. 그 웨이트를 표현할 때 4비트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뭐 16비트로 표현하느냐. 16비트면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표현할 수 있지만 4비트면 정말 작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구리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다이 메모리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 이건 HBM3E가 들어가면서 용량을 훨씬 더 극대화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2세대 트랜스포머 엔진이라는 걸 넣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새로운 4비트 부동소수점 AI를 통해 가지고 이 모델 크기를 2배까지 지원 가능하다. 즉 프리시전을 낮춤으로 인해서 범용 GPU라고 하지만 이거를 마치 NPU에서 최적화해서 막 4비트로 막 따로 설계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우리가 다 지원해줄게, 알고리즘적으로 이거를 지원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퀀타이제이션, 뭐 비프리시전 감소 같은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GPU가 이제 그냥 하이퍼스케일러들 용으로만 설계된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저는 인상적인 게 NV링크 5세대가 나왔다는 겁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 GPU 지금 저거는 그레이스 블랙웰 슈퍼칩이죠. 이 슈퍼칩 하나만 딱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런 것들을 막 여러 개 엮어가지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거를 막 엮어갖고 사용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거대한 LLM을 돌릴 때 이것저것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왔다 갔다 할 때에 이 통신 속도가 저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4세대 때는 이걸 초당 900GB를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GPU당 초당
1800GB, 즉 1.8TB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양방향으로요. 그래서 최대 576개의 GPU 간의 고속통신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니까 약간 CXL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CXL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각각의 병목 있는 것들을 좀 이제 완화시켜주겠다는 개념인데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이미 NV링크로 4세대 때부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원을 하고 있다. 처음에 NV링크 4세대가 나왔을 때 PCI 익스프레스 기반으로 한 CXL 같은 경우에는 PCI 익스프레스 속도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밴드위스를 충분히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7배 많은 게 4세대였어요. 근데 훨씬 더 빠른 5세대가 지금 나온 거예요. 900GB 지원하던 거에 2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 하나를 구축하더라도 걔네들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병목을 일으키는 것까지도 해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NV링크 스위치 7.2T라는 거를 지원을 하면서 이제 HPC 쪽이라든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바틀렉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중 노드들끼리의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레이스 블랙엘 200 NVL72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 72라고 하는 숫자가 뭐냐? 이 블랙엘 GPU를 72개를 넣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레이스 CPU를 36개, 아까 2개 더하기 1개 구조로 들어간다고 했죠. 이 4개 딱딱딱 꽂아져 있는데 학습하는 데에 720 페타플롭스, 추론을 하는데 1440 페타플롭스. 진짜 엄청난 용량이죠. 이 엄청난 용량을 지원하면서 서로 여러 가지 노드들끼리의 밴드위스는 초당 130TB를 지원하고 이 엄청난 규모의 파라미터를 지원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V링크로 1.8TB로 쭉쭉쭉쭉 여러 가지 정보들을 쭉쭉쭉 넣어주고, 그러니까 블랙웨일들이 각각이 처리하면은 이걸 또 NV링크 C2C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레이스 CPU가 처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양한 인퍼런스와 트레이닝 동작을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또 슈퍼칩 컴퓨터 트레이에 담겨가지고 이렇게 쏙쏙쏙 담겨 있으면은 이 2배에 해당하는 컴퓨팅을 처리할 수 있고, 렉당 18개를 딱 꽂을 수 있고, 거기다가 NV링크 스위치까지 연결되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틀렉이 없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볼타 때부터 암페르 H200에 넘어서 갑자기 스케일이 확 커졌다. 엄청나게 커졌죠. 이렇게 초당 전송하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 NV링크라는 게 나옴으로 인해서 이 CXL이라는 게 좀 유명무실해진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엔비디아가 GPU랑 CPU를 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메모리의 확장성까지 다 보장을 해주니까 CXL이 좀 약간 힘을 못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도 세미 어널리시스에서 이러한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도 했거든요. CXL이라는 게 점차 CPU와 GPU 서로 이종 간의 어떤 프로세서끼리의 속도를 바틀렉 없이 지원을 하려고 기존의 이 PCI 익스프레스라고 부르는 이러한 프로토콜 하에서 기반을 해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혹은 메모리를 좀 더 익스펜딩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독자적인 규모로서 이걸 다 지원을 해버리니까 조금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원래 엔비디아가 초반에 이제 시놉시스와 TSMC 같이 해가지고 이 차세대 AI 가속기 칩을 만들 때 빨리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ASML과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공유하면서 이 칩의 쇼티지가 나는 상황을 계속 이제 없애려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제가 설명드린 전문가 여러 가지 결합한 이 GPT 모델의 1.8 트릴리언, 그러니까 1.8촉의 파라미터라고 봤을 때에 저거를 학습하는데 90일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파라미터지만 저렇게 학습하는데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H100에 비교하다 보면은 호퍼 GPU가 약 15MW의 전력이 필요했고 8000개의 호퍼 GPU가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고, 이거에 15MW 정도의 전력 소모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블랙엘 GPU를 쓰면은 2000개, 그러니까 4분의 1로 줄어들죠. 2000개의 블랙엘 GPU만 있으면 되고 동일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4MW, 15MW 대비 4MW로 전력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또 HBM3가 HBM3E로 확장이 됐다라는 소식일 텐데, B200 GPU 자체가 최대 192GB의 HBM3E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칩이 2개가 있고, 이 위에 HBM3E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다이당 4개씩 총 8개가 들어가서 192GB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메모리 대역폭이 8TB입니다. 초당 8TB예요. 메모리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큰 밴드위스로 여러 가지 데이터 파라미터들을 쭉쭉 넣어주고 있을 거고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지금 이제 멀티칩 구조이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 이 코어스 구조로 연결을 했을 때에 이 신호들이 얼마나 빨리빨리 통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무래도 이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끝에서 끝으로 신호를 보낼 때 뭔가 좀 이제 늦어지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성능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VL72 아까 말씀드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성능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AI 훈련 성능이 거의 1440 페타플롭스, 그러니까 1.4 엑사플롭스라는 거죠. 여기 안에 보면은 거의 2마일에 해당하는 케이블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케이블이 길죠. 여기다가 5000개의 개별
개별 케이블들이 다 구성되었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컴퓨팅과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그 MV 스위치를 통해서 정보들이 막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이 렉이 순행식입니다. 물로써 이제 열을 이렇게 뺀다라고 하니까 기존의 공냉식으로 이렇게 팬을 돌려서 하는 방식보다 물을 사용해서 좀 더 이제 차갑게 하려고 하고요. 최근에 뭐 액침 냉각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데도 막 주목을 받고 하는데 아직은 그러한 기술들은 지금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순행식을 통해 가지고 공냉식과 순행식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아직 열을 좀 줄여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구동 모델을 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가 계속 이제 자기들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회사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 블랙웰이라고 하는 게 그냥 블랙웰 GPU가 아니라 블랙웰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뭘 내놓냐? 여러분들이 이런 엔비디아 GPU나 이 슈퍼칩을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가져다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NIM이라는 새로운 제품군을 또 출시를 했는데요. 이 NIM을 사용하면은 AI 소프트웨어를 구동을 할 때에 좀 더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레고 블럭이 있으면은 이 레고를 이렇게 조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정 이제 모델에 맞게 레시피대로 매뉴얼대로 이렇게 막 하면은 예쁜 이렇게 모델이 나오는 것처럼 특정한 AI 레고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AI 레고가 있고 저런 AI 레고 블럭이 있고 여러 가지 조합이 있으면은 얘네들을 복잡한 코딩을 할 필요가 없이 이 모델 갖고 오고 저 모델 갖고 와가지고 깊은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 님을 통해 가지고 완성된 레고 작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AI 모델을 손쉽게 조합하고 배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발자라 하더라도 이 AI 모델 써야지 저거 결합해야지 가지고 다 합친 다음에 서비스를 배포를 할 수 있다니까 내가 이런 AI 모델을 만들었고 이렇게 배포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엔비디아가 직접 소프트웨어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개발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죠. 거기다가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이 개발자 AI 개발자분들은 잘 아시는 이런 AI 프레임워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직접 여러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수동으로 다 설치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이 아예 이 커뮤니티를 엔비디아가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님을 통해서 자체 모델뿐만 아니라 뭐 게티 이미지, 셔터스톡 같은 그러한 이미지 모델뿐만이 아니라 구글, 허깅페이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미스트랄 AI 이런 잘 나가는 AI 기업들 있잖아요. 스테이빌리티 AI 이러한 오픈 모델들도 싹 다 지원을 하게 되니까 그냥 이 서비스, 님이라는 서비스를 지원을 하면서 쓰게 되면은 지금 핫한 모든 오픈소스 모델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 님이라고 하는 이 인퍼런스 마이크로 서비스를 지원을 함으로써 엔비디아가 그냥 하드웨어만 갖다 파는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다 장악하겠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다 지금 협력을 하고 있죠. 진짜 어마무시한 기업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이번에 엔비디아의 블랙웰 200이라는 이 GPU 있잖아요. 이 GPU가 칩넷 구조를 썼고 TSMC의 4나노 공조를 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격 경쟁력도 충분히 있으면서 성능을 좀 잘 나가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AMD와 인텔을 견제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알고리즘적으로 16비트, 8비트 지원 외에 4비트까지 좀 확실히 지원을 해주면서 요즘 뭐 인퍼런스 쪽, 추론 쪽에서 뭐 스타트업들이라던가 아니면 자체칩 설계 통해서 엔비디아 GPU를 안 쓸래 라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델이 굉장히 작은 경우도 이 범용 GPU를 쓰기엔 좀 빡센 부분이 있는데 이게 4비트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4비트까지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니까 너네가 자체칩 설계할 필요 없이 우리 거 써라고 NPU 시장까지 우리가 다 먹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GPU를 못 사는 기업들도 클라우드로서 이걸 다 지원을 하게 되니까 마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그리고 구글의 GCP 같은 그러한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AI를 자유롭게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온갖 오픈소스 있는 것들 님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서 다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놀라운 원대한 꿈이거든요. 정말 어마무시한 접근이기 때문에 이 로드맵대로 가면은 엔비디아는 진짜 당장 시총 1위가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게다가 지금 보시는 저렇게 공장에서 나오는 저러한 에뮬레이션 같은 것들도 컴퓨팅이 되니까 저런 것들이 점차 디지털 트윈으로서 확보를 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AI 전문 개발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레고 블록처럼 이것저것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마치 오픈 AI가 GPT-4를 지원을 한 것처럼 엔비디아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나아가는 부분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MV 스위치도 같이 증가를 해줬잖아요. MV 링크 5세대를 내면서 MV 스위치, 즉 슈퍼컴퓨터로 여러 가지 엮어서 했을 때도 병목이 없도록 엄청난 속도를 지원하니까 CXL이 좀 크지 못하지 않을까? 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했고요.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영상을 보시면서 이 엔비디아가 꾸는 원대한 꿈이 얼마나 지금 큰 건지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고요.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또 정신없이 좀 정리를 해서 빠르게 한다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질문 주시면 또 제가 정리를 해서 후속 영상을 만들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젠슨왕의 야심이 단순히 하드웨어 업체부터 CPU 확장에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AI를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총 1위를 꿈꾸는 젠슨왕의 야심이 어디까지 갈지 너무나도 궁금한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